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1강 이어서 2강,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전 그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어디가 고점이고 저점이고 소위 얘기하는 로고 핵심 추세도 실전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제가 이제 시향 잠깐 말씀드리고요. 2부에서는 그 로고 핵심 추세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 실전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은 그 시장이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 쌍바닥으로 가는, 그러니까 지난주가 그 이제 이번 주가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은 그냥 쌍바닥이었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가는 그 주간 길목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이제 급등락이 심하니까 타이밍 조절을 하셔라 이제 그런 말 드렸는데, 아쉽게도 양 시장 다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주가 뭔가 이제 저점을 이탈했습니다만은 뭐 큰 수급 없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이제 또 이제 V자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4분기 그 주간,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이번 주가 좀 맥점 주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그 지난주 글로벌 증시 잠깐 제가 스케치를 해 드리자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가장 많이 밀었습니다. 주간 기준 했을 때 6.5% 거의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다른 뭐 다우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하락 나왔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3.3% 밀렸거든요. 그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뭐 중화권 증시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하락이 나왔는데, 아마 그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 주가가 지난주 3.2%인가 5%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가 밀린 만큼 일단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얘기하면 애플하고 그리고 그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금 오늘이라도 반등이 지금 나와주니 좋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요 세 종목이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 영향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들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뭐 국내에서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들 종목군들도 그 이따 시간 되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주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내일이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살려주면 뭐 코스닥도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흔들 여지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그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지금 밀린 만큼 밀렸다 보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 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한 60% 다이렉트로 지금 반등 한 번 없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까지. 예. 그래서 테슬라가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좀 반등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지난주에 이제 많이 밀렸던 것은, 오늘 제가 이제 이따 기법 강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영풍재지 관련해가지고 그 악성 매물이 반대 매매 많이 출회가 돼서 지금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10년물 이제 국채금리 뭐 시장에 지금 하두죠, 증시에. 그래서 한 4점 제가 한 5, 6 정도까지 일단 안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돌파를 해가지고 그 충격이 또 우리 시장에 미쳤고,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린 대로 애플 3.3%, 테슬라가 지난주에 15.6% 주간 기준에 많이 밀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이틀 동안 거의 다 밀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틀 동안 거의 15%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지난주처럼 뭐 급락 나오고 뭐 그러지는 확률적으로 않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엔비디아도 한 주 동안 9% 밀었거든요. 거의 10%. 예. 그래서 아마 주간 기준 했을 때는 요 두 종목도 좀 매를 맞은 만큼 맞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테슬라 실적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우리 시장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도 영향받으면서 시장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이제 왜 맥점 주간이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내일부터 또 이제 그 빅테크, 그러니까 이 빅테크 관련 종목군들이 이번 주가 실적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 있고, 우리 시장 마감하고 나서 알파벳, 모레는 이제 메타가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이 이제 중요한 요일인데, 그때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 그리고 인텔이 실적 발표 있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 지출, 그 PC 발표가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월은 그 3.9% 기록했는데, 이번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3.7%,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 정도만 나오면
지금은 어떠냐면 지난주에 국채 수익률이 왜 이제 4.9까지 또 돌파를 했었냐면 소매 판매 지표 발표하고 나서 돌파했거든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원래 0.3이었는데 무려 0.7이 증가한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이 밀어버리고,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에요. 네, 우려감 때문에. 그리고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시장이 반등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아마 11월 뭐 초 아니면 만기까지 좀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PC 지표가 상당히 시장이 이제 반등 결과에 따라서 뭐 이끌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국제 금값도 지금 뭐 지난 주말에 2,000달러 터치했었거든요. V자로 좀 올라왔는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저점을 완벽하게 깼던 이유가,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영향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매물 공백 구간에서 이 영풍재지 관련 수급 악화가, 소위 반대 매매가 아마 그 사상 최대치가 나왔죠. 이틀 동안 거의 한 4,700억 넘게 나왔고, 그다음 또 이제 미수금이 급등 나왔잖아요. 5천억 가까이. 예,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뭐 워낙 이제 수급이 취약한 상태에서 매수세가 거기서 이제 또 금액도 무슨 뭐 몇백억도 아니고 5천억 가까이 지금 반대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영풍재지 가지고 있던 분들이 다른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담보 비율 채우려고 다른 거 다 던져버리겠죠. 우선 급한 게 영풍재지니까. 안 그러면 이제 뭐 미수 신용 들어갔던 거 반대매에 나버리면 깡통돼 버리니까. 그러면서 다른 거 집어 던졌을 거란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수급이 취약한 상태, 안 그래도 미국 시장 테슬라, 엔비디아 안 좋아가지고 막 흔들리는 그 구간에서 밑에서 이제 수급을 기관하고 외인들이 받쳐주면 소화를 해주면 괜찮은데 툭 집어 던져버리니까 다른 개인 분들도 던질 것이고, 뭐 기관하고 외인 같은 경우도 로스컷 기준이 있잖아요. 같이 일부는 던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큰 물량 없이 그냥 시장만 급락이 나왔었다. 이게 이제 지난주 특징이었습니다. 자, 지난주는 실질적으로 그 이제 장기물이 고점 돌파를 했죠. 여기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 금리가 금요일 같은 경우 좀 주춤했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장에 5%까지 터치했다가 오후장에 좀 대밀리면서 4.93에 일단 마감했는데, 원래 이제 그 시장의 그 하락 주범이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국채 금리하고 국제 유가, 달러 인덱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기물 같은 경우, 2년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난주 중반부터 꺾였어요. 꺾여가지고 만약에 이번 주에 2년물이 요 50일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이제 단기물 같은 경우는 좀 고점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돌파했는데, 지금 뭐 계속 이격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기술적으로 51선하고 200일선하고 워낙에 지금 이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이제 뭐 핑코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채권 장기 로고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약간 좀 언밸런스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좀 고점 돌파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매물 공백존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장기 차트 이제 보여드리면서, 예. 이제 워낙에 지금 이게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번 주 중반, 아니면 주 후반 정도 가게 되면 뭐 이쪽도 좀 안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요. 아무튼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세 가지 악재가 이제 시장을 괴롭혔는데, 그 둘 중에 이거 두 가지,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 강세는 계속 이제 완만하게 지금 조정 나오고 있고,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중동 리스크가 계속 뭐 뉴스 보도가 나오고 합니다만은, 유가는 적어도 지난주까지는 90달러 돌파를 못하고 지금 횡보 중입니다. 두 가지는 안정이 됐는데, 예, 단기물까지 안정됐는데 장기물이 조금 이제 고점 돌파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었다. 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또 빅테크 위주로 좀 밀렸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2년물하고 이제 10년물 제가 이제 1년 요건 이제 중기죠. 1년 차트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그 2년물 같은 경우는 그 지난 3월 달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요건 약간 이제 FM적인 패턴입니다. 고점 돌파하면 이렇게 보통 누르거든요. 이게 횡보하다가 바로 치고 못 가면. 예, 그래서 이번 주가 만약에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추가적으로 안정화 될 것이고, 왜냐하면 차트 보시면 지금 51선도 그렇고요.
2년물 같은 경우도 200일선 이격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뭐 부채 사이즈 지금 펴지듯이 이런 식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도 마찬가지, 다른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격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이게 지금 로고입니다. 로고 차트로 제가 이제 1년 동안의 추이를 보니까 그동안 올 4월부터는 사실 8월 초까지 고점 4.3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하단 트렌드 안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여기 가면 얻어맞고 돌파하다 다시 한번 얻어맞고 재차 돌파하다 보니까 이 트렌드만큼 지금 상승이 나온 것이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이 두 번째 추세선 상단에서 얻어맞고 좀 꺾이는 그런 추이였거든, 살짝. 오늘 뭐 지금 또 현재는 또 장중에 국제 선물이 좀 강세였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또 이것도 돌파를 할지 아니면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눌림을 줄지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눌림 줬을 때 4.8,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죠. 4.8.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 한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6에서 4.7, 0.1% 포인트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국내 주식이 한 50%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50% 가까이. 그러니까 4.9까지 가니까 뭐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직전 고점이 4.8인데 4.8까지만 뭐 다시 아래로 좀 안정화되게 되면 단기 고점은 조금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고로 봤을 때는 1년 중기 저항선에 지난주 후반부터 좀 접어들었다. 10년물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돌파했던 요인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 지수 발표가 있는데 지난주에 4.8을 돌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월간 소매 판매 이 지표를 발표하고 나서 돌파를 했거든요. 원래 예상치는 0.3이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0.7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낮게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낮게 나와줘야 물가가 올랐으니까 소매가 좀 줄면 소비가 줄면서 물가 좀 안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연준에서도 긴축을 좀 완화하는 그런 뭐 스탠스를 좀 취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상보다 높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0.3보다 훨씬 높은 0.7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연속 계속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플러스권으로. 이게 이제 2019년도 들어와서 지금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뭐지? 소비가 계속 증가를 하네.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네. 그럼 이거 물가 지금 쉽게 빠지지 않는 거 아니야? 또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을 더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악영향을 미친 거지, 시장에.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물가 상승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 오른쪽 지금 그림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명목 소비 지표고요. 그 다음에 이 분홍색 선이 이제 요게 실질 소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요 지표가 2021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움직였죠. 같이 움직였는데 2021년도 중반부터는 실질 소비는 계속 어찌 보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향 추세죠. 하향 추세. 예, 좀 반등 나왔다 다시 꺾이고 반등 나왔다 꺾이고 이런 식으로. 명목은 계속 높아지는 추이인데 이게 바로 이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가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2021년도 그러니까 물가 급등 나오고 나서부터는 실질 소비는 증가를 안 합니다. 근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작년에 내가 뭐 100원 주고 뭐 사과를 두 개 샀는데 올해는 이제 하나밖에 못 사죠. 그죠? 예. 만약 두 개를 산다 그러면은 또 이제 명목 소비가 이제 수치상으로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소비는 지금 감소하는 추이다. 이런 추세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제가 봐서는 아마 그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꺾일 요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난주 발표했던 주택 착공 건수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는데 전월 대비에 좋게 나왔거든요. 지금 모기지 금리가 15년짜리가 지난 주말 기준에 했을 때 거의 한 7% 육박했고 30년짜리는 미국의 모기지 대출 금리가요 거의 8% 육박했거든요. 근데 모기지 금리가 그렇게 막 높게 뭐 취소 오름에도 불구하고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늘어나니까 그것도 이제 1차 시장에 충격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돌파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그 전에 허가냈던 것을 이번 9월 달에 그 지표상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택 착공 건수도 아마 하반기 가게 되면 오히려 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에 그 소매 판매 같은 경우하고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착시 효과가 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두 개 지표를 발표하고 나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앞서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렸잖아요. 이게 지표가 좋게 나와버리면은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 긴축 완화가 좀 또 지연된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예상치는 전월은 3.9, 이번은 3.7, 0.2%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만약에 이게 예상치대로 낮게 나온다 그러면 또 이제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계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예상치보다 소매 판매처럼 더 높게 나와버린다. 그럼 그때는 또 한번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하는, 물론 그날 애플의 실적도 중요하고 아마존의 실적도 중요합니다만은 PC 물가지수 발표 내용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도대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월가에 이제 뭐 분석가들 얘기 들어보면 한 4.5? 좀 높다 그러면 한 뭐 4.67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그 정도 가게 되면 고점이 나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6월 달에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을 가졌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늦어지면 의회에서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셧다운 될 수 있다. 공무원 월급도 지급도 이제 중지되고 막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 재무부의 금고에 현금이 230억 달러밖에 없었어요. 230억. 돈이 없으니까 현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법정 기간 내에 체결되고 나서 그때 이제 합의한 게 연말까지 미국 재무부에는 현금이 없으니까 약 한 1조 달러. 그러니까 금액이 약간 틀립니다. 뭐 또 오늘은 또 장중에 또 제가 이제 뉴스 보니까는 뭐 1조 한 6천억 달러까지 또 얘기도 하고. 근데 장중에 그 당시에 기준했을 때는 한 1조 1천억 달러, 많게는 한 1조 4천억 달러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재무부 현금으로 쓰는 거죠. 예산. 공무원 월급도 주고 뭐 내년 또 예산에 뭐 인프라 투자도 할 것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채를 계속 발행하다 보니까는 국채 가격은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예, 국채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반대로 지금처럼 국채 수익률은 반대로 높아진 거예요. 근데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4.56 정도 예상했던 이유가 사실은 9월 달에 가장 많이 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예상했을 때는 그 9월 달까지 9월에 한 10월 그 전까지 한 8,500억 달러를 1차 발행을 마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0월 초 중순까지 조금 연장이 됐죠. 이걸 또 국채를 그전처럼 중국에서 매입을 해주고 아니 일본에서 매입을 해주면 좋은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12년 만에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팔았잖아요. 작년 올해도 지금 계속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지금 더 이상 사줄 여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뭐 투자 대형 은행들이 이제 국채 매입을 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채라는 것은 안전자산이고 대표적인 그다음에 주식은 위험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국채 발행에 흥행에 성공해야 된단 말이죠. 흥행에. 지금 중국에서 매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매입해 주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 있는 대표 뭐 시중 은행에서 지금 매입을 해 주니까 아무래도 거기도 이제 뭐 일반 개인들도 뭐 매입을 하겠죠. 이게 흥행 성공하려면은 아무래도 위험자산이 주가가 조정이 나와줘야 그래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 흥행에 성공하겠죠. 예.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도 반영되고
그리고 뭐 기업별 실적도 반영되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국채 발행을 대거하면서 사실은 아마 이것도 시장의 국채금리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까지 8,500억 달러, 한 1조 1,000억 잡으면 거의 한 70%, 한 80% 발행이 이제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4.6에서 뭐 많게는 4.7 정도 예상했던 거예요. 국채 수익률 저 고점 라인을. 근데 이제 그 예상을 뒤엎고 그 추가를 해버린 거예요. 5%까지 좀 터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시장의 충격이 더 커진 게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주말에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미 이제 그 재무부에서 목표로 했던 8,500억 달러 국채 발행을 일단 끝났습니다. 10월 지금 현재 기준했을 때, 지난주 기준했을 때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 국채 발행 액수 대비 한 80% 정도가 지금 발행이 끝났으니까, 입찰이 끝났으니까, 이후에는 금액이 많아봐야 한 4천억 달러 정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행했던 금액 대비해서 반 이상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장기물도 이제부터는 좀 더디게 좀 지금처럼 급반등이 나오지 않고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전 세계 그 최대 채권 운영사가 이제 핑코죠. 핑코에서 운영하는 채권 ETF거든요. 오른쪽 그림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가격이에요. 이 두 그림을 보시면 앞서 제가 먼저 보였던 그림, 이 그림이죠. 요거 이제 완벽하게 아직 저항을 돌파를 안 했습니다. 아시겠죠? 5%, 그러니까 5% 초반 정도가 지금 저항 마지막 맥점인데 주말에 5% 초반 터치했다가 살짝 밀린 겁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지금 돌파는 못했어요. 아직은 장기, 그러니까 25년 저항,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 저항선에 지금 놓여 있다. 아직은. 이번 주가 그래서 좀 중요한 주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반대로 이제 국채 가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채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10년물은 장기 고점이고, 그 다음에 국채 가격은 장기 저점 라인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현재 이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그 로고 핵심 추세도로 제가 그어본 겁니다. 10년물 국채 가격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부터 여기서 저점 주고 나서 쭉 올라오면서 이 트렌드 상단에서 얻어맞고 다시 한번 되밀리죠. 2007년도, 2008년도 여기까지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제가 판단한 아직 이 2007년도, 8년도까지 안 내려왔거든요. 국채 가격 자체가. 지금 한두 번 정도? 그래서 뭐 이번 주라도 국채 수익률이 5% 이상을 약간 치고 넘어가고 그럼 또 이제 국채 가격도 밀리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2007, 8년도 저점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트렌드 하단 라인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매물 공백존이거든요.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자, 기술적 보시면 여기가 지금 매물 공백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흔들려버린, 뚝 떨어져버린 자리입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 이 당시에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매물 공백존이니까 여기서 오버슈팅 나오고 바로 꺾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때도 그랬죠. 오버슈팅 나왔다가 바로 또 이제 안정화되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이때는 딱 이 상단 라인에 얻어맞고 거기서부터 이제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서 거기서 채권 가격이 급락이 나온 겁니다. 급락이. 다이렉트로 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처음이에요. 사실은 이 지표 생긴 이래. 뭐 국채 수익률도 국채 금리도 지금 상승하는 폭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경우가 지금 처음이고 1990년도 이래 처음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밀면서 이 중간 지지선에서도 그냥 한 번에 꺾여버렸죠. 제가 봤을 때 이번 주가 아마 국채 가격은 최종 저항 구간, 그다음에 국채 가격은 최종 지지 구간, 기술적으로. 이게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채 금리는 30년 최종 저항 구간입니다. 이런 위치고, 일단 왼쪽에 핑코 액티브 채권 ETF 보시면 같이 밀죠, 같이. 그죠? 여기서 얻어맞고, 여기서 3번 얻어맞고, 추세선 상단, 노구 상단, 저항에서 급락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 9월달, 10월달이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지수가. 그죠? 그때 이제 핑코 액티브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단,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이어오던 이 10년 장기 추세 지지선에서 여기서 터닝 나온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여기서 이제 작년 9월달, 10월달 핑코 액티브
액티브 채권이 저점 나오면서 그때 미국 시장도 저점이 나왔던 것이고 우리 시장도 저점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되밀었는데 아직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가격은 작년 저점을 이탈했어요. 근데 핑코 액티브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아직 작년 저점 아직 이탈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핑코 액티브 채권 ETF를 봤을 때는 잘하면 미국 시장도 지난 9월 달 저점을 이 액티브 채권 ETF가 저점 이탈 안 한다 그러면 이번 주까지만 좀 버텨주면 이탈 안 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두 개지,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가격, 핑코 액티브 채권 ETF가 이번 주가 좀 장기 지지 맥점에 진입하는 구간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10월 달은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가 다른 그 지표 자체도 이번 주가 좀 맥점 주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전전주에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는 이번 주에 기술적으로요 쌍바닥을 확인해 가는 그 중간 그 주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아무튼 뭐 이번 주 후반까지 이 관련 지표를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가 또 미국 시장이 사실은 만기였잖아요, 만기. 그죠? 예. 우리나라는 전전주 목요일이었었고, 미국은 지난주 금요일이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만기 영향도 조금 받았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를 지금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9월 달에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이 당시에는 풋옵션 감매도 구간이었죠.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10월 전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변동성이 있었는데,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만기 때도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 전날까지. 예, 근데 이제 만기 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크게 변동이 없었었고 오히려 좀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추세고 지금은 이제 지지맥점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또 이 라인을 돌파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주 주간 기준했을 때 빅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연말에 미국 시장이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그때 이제 빅스가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직전 고점에서 이제 고점을 만들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락 트렌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급락 나오면서 반대로 미국 시장 반등이 나왔고 3월 달에 지역 은행이 불거졌을 때도 여기서 빅스가 급반등 나왔으나 예, 작년에 그 연말에 만들었던 고점에 이 트렌드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다시 얻어맞고 빅스가 급락 나오면 주가도 반등 나오고 지금 지난주 기준했을 때 다시 한번 요 저항까지 들어와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냥 개인적으로 여기가 또 이제 그 빨간색 선 이게 200 주선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빅스 지수를 보더라도 예,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잠겨가지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빅스 지수를 보더라도 이번 주에 만약에 돌파 못하면 꺾인다 그러면 진짜 시장, 미국 시장도 조금 이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이번 주 말까지 봐야 되는데 현재 기술적으로는 그 세 번째 지금 얻어맞는 그런 자리여가지고 이제 뭐 돌파보다는 오히려 좀 하락 안정화되면서 반대로 지수는 주 후반 정도 가게 되면 좀 반등을 좀 이끌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그 3월 달에 지역은행 불거졌을 때보다도 사실은 더 큰 악재가 나온 건 없거든요. 국채 수익률도 단기물에 이제 지난주 기점에 좀 꺾이는 그런 추이고. 그렇잖아요? 지역은행 불거졌을 때는 그때 대형 지역은행인 뭐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그다음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되는 대형 은행 두 개가 파산되고 매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 뭐 시스템까지도 막 우려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 그때보다는 더 큰 악재는 아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빅스 지수도 좀 안정화되리라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이제 글로벌 지금 미국 시장, 해외 시장도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 지난주에 앞서 제가 이제 말드렸던 그 영풍제지 요 관련 사태가
지금 특히 이제 거래소도 마찬가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이틀 동안에 이제 수급만 보자는 얘기예요.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 저점, 그러니까 지난 그 10월 10일 날 여기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80포인트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보통 이렇게 저점을 살짝 깨고 나서 음봉으로 4일 동안 밀고 나서 갭으로 기술적으로 80포인트. 요 당시에 뭐 20, 30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반등 폭이 약하고, 그죠? 뭐 높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을 이렇게 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깨는 경우. 근데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이 구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손절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신용도 많이 털렸고, 요때까지 신용이 거의 한 2조 가까이 매물이 나왔으니까 이틀 동안 80포인트 급반등이 나오면 경험적으로 이 전저점을 이탈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는 이번 주에 쌍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그 주간 맥점 주간이다. 그런 말 드렸던 것이에요. 근데 뭐 아쉽게도 일단 뭐 이탈을 했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여러분들 수급만 보세요. 물론 이제 외인들이 선물 매도 한 10,000계약 정도 한 거는 있습니다. 이틀 동안.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했어요. 목요일 날 좀 매도를 했고. 근데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매도는 뭐 통상적으로 뭐 하루에도 그냥 뭐 10,000계약 이상씩 막 나오고 합니다. 올라가고 뭐 내려갈 때 할 때. 근데 목요일 날 일단 매도를 했고, 현물 쪽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5천억을 매수했고 이틀 동안. 이게 이제 19일하고 20날이에요. 이틀 동안. 목금이죠, 목금.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에서 한 4천억 정도 매도하고 외국인들은 이제 이틀 동안 뭐 매도한 게 없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틀 동안 뭐 1,200억 정도 매수하고 많이 매수는 안 했어요. 외인들이 한 1,300억 매도했고 특히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이틀 동안 2,100억을 매수했거든요. 2,100억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컨대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코스닥에서만 한 6천억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미. 거기다 신용도 코스닥에서 한 1조 2천억이 이미 여기서는 털린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이미 신용 1조 2천억을 소화했던 그런 구간이었어요. 뭐 신용만 1조 2천억이지 뭐 스탁론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점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분할로 좀 매수를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만큼 신용도 많이 줄었고, 스탁론도 많이 줄었고, 뭐 신용 스탁론 따지면 제가 보다 한 2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반대매매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요 구간에서 이미 6천억 정도 현금화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눌림 줄 때는 매수를 해볼 만도 하죠. 그렇다고 뭐 목요일날, 금요일날 뭐 4천억, 5천억 매수 들어온 것도 아니고 1,200억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투갭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봉으로는 이제 금요일날 항소에 뿔이 나왔죠. 일봉에서는.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크게 뭐 메이저 세력들이 매도를 안 한 가운데서 이렇게 급락 나올 때는 일단 여러분께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외인하고 기관들이 뭐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에 대거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빼버렸다 그러면 그네들은 더 빠질 걸 걱정하니까 여기서 매도를 했겠죠. 고점에서 이렇게 빠진 구간에서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해버렸으면. 근데 그게 아니었죠. 자, 이것은 뭐냐면 전형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주말에 막 그 언론에 막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영풍재지 관련해가지고 저 역시도 지금 데이터를 저는 뭐 수급 같은 경우도 뭐 20년 동안 데이터 막 뽑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이에요. 아마 그 주식시장 개장하고 이렇게 큰 금액이 그것도 단기간에 이틀 만에 반대 매매가 5천억 가까이 출회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워낙에 시장이 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고 장중에도 막 여러 안 좋은 뉴스가 막 시시각각 막 나오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다들 지금 간망하고 그런 구간에 외인하고 기관까지 좀 간망하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지금은 또 올리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물량을 받으면서 매수하니까 외인하고 기관들이 매수하더라도 수급적으로 주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매수해버리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같은 매수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외국이나 기관들도 그 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그러면서 매수하는 그런 실정이 이를테면 그래서 지금 10원 단돈 100원도 지금 아쉬운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반대 매매가 안 그래도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 전날 테슬라 밀리고 엔비디아 밀린 가운데서 저점을 깰까 말까 하는 그런 구간에서 그것도 뭐 몇백억도 아니고 그 이제 18일 날 2,250억 그다음에 19일 날 거의 2,500억이 무려 4,700억이 쏟아져 버렸어요. 이 반대,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5월 달에 SG 사태 터졌을 때도 그때가 이제 반대 매매가 사상 최대치라고 그랬거든요. 한 700억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그때도 한 700억이에요, 700억. 70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또 종목이나 많았어요. 뭐 선강 있었죠, 다우 데이터 있었죠.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삼천리, 뭐 하림지주 여러 종목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영풍제지 한 종목 가지고 SG 사태 터졌을 때보다도 몇 배입니까? 안 그래도 시장이 막 지금 수급이 골로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살얼음 판을 막 지금 이렇게 걷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터져버린 거야. 미수금은 이틀 만에 5천억이 증가해버렸어. 5천억이. 그러니까 저점 안 깨겠습니까? 그 영풍재지 가지고 있던 분들이 반대회에 나가니까 담보 비율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 영풍재지 한 종목만 들고 있었겠습니까? 뭐 다른 종목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기관하고 외인들이 그걸 소화를 해주면 괜찮은데 메이저도 지금 간망하는 구간에서 던져버린 거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개인분들도 같이 또 던질 것이고 시장 불안하니까 저점 깨버리니까 기술도 저점 깨버리네. 기술적으로도. 그게 이제 막 매물을 부르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반대매 나온 게 5천억 가까이 4,700억인데 다른 것까지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물을 불어서 던진 물량 따지면 그 조 단위가 넘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점 안 깨겠냐고, 이렇게. 제가 봐서는 미국 시장 영향도 있었었고, 국채 수익률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전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아마 이 반대 매매에 나온 물량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이 미수금 올라간 거 보세요, 지금. 미수금 잔고가 1조 원이에요, 1조 원. 이틀 동안 이렇게 쌓여가지고. 미수금 같은 경우는 뭐 이틀 만에 지금 갚아야 되잖아요. 금요일까지 늘었으니까 오늘이겠네요. 오늘하고 내일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일부도 뭐 막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장 또 흔들려 버리면 뭐 내일 모레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 주 아마 중간까지 요 물량 좀 출회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이미 사상 최대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이상 안 나오겠죠.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가 5월 달에도 SG 사채 때 한번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7월 달에도 뭐가 터졌어요? 대한방지, 방림, 그다음에 동일제지. 7월 달에도 제2의 ST 사태가 터졌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대한방지 차트하고 뭐 몇몇 종목 차트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10월 달에 또 그러네. 10월 달에. 근데 10월 달에 또 금액이 엄청 커요. SG 때가 가장 큰 줄 알았는데 이건 요도 아니었어. 이번에 영풍제지 보니까. 반대매매 규모가. 그래서 정부 금융당국에서도 계속 그때 이제 뭐 CFD 뭐 규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 안정화 조치 취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좀 아쉽죠. 왜냐면 2번 이상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사태가 터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또 이런 구간에도 터져버립니다. 아주. 5월 달에도 그랬죠. 7월 달도 조정 구간에서 그랬죠. 이번 달도 그랬죠. 이게 좀 아쉽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10원 한 장 지금 아쉬운 그런 시장에서 수급이.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미 터졌다는 얘기예요.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악재가 뭐냐면 안개 속 장세죠. 이게 악재가 터질까 말까, 터질까 말까. 호재가 터질까 말까, 터질까 말까. 그런 거. 지금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30년 저항선을 돌파할까 말까, 돌파할까 말까. 국채 가격은 30년 지지선을 지금 붕괴를 할까 말까, 지지를 할까, 반등을 줄까 말까. 그런 구간이야. 그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악재가 딱 터져버리면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뭐 근래에 보게 되면 이제 비교적 큰 악재가 뭐였어요? 해외 시장 쪽에서. 미국의 지역은행 문제. 그러니까 자산 규모 1위였던 퍼스트 리퍼블릭하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 이제 터졌습니다만은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한 이런 큰 수급적으로, 이게 처음이니까, 저 역시도 이런 경우가, 이렇게 큰 금액의 반대 매매는 처음이니까. 그럼 항상 전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큰 이벤트, 이런 악재가 터지고 나면 우리가 한 달, 두 달, 좀 물러서서 지금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거기가 또 큰 기회가 되더라, 주식시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 정도 금액의 반대매매 나올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뭐 제4, 제5의 또 SG 사태가 터진다면 모를까. 근데 이제 3번까지 터졌으면은 뭐 금융당국에서도 일단 규제를 좀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막 키움증권 또 지난주에 막 유한 양행 경우도 뭐 확정된 것도 아닌데 막 기관 투자들이 그냥 하루 만에 막 거의 막 150만 주를 매도해버리고 오늘 또 이제 키움증권 또 관련주라 해가지고 또 뭐 20% 급락 나와버리고 예. 그렇게 지금 막 꼬여버린 건데 이미 이제 반대 매매는 지난주 말까지 일단 터졌다 봅니다. 미수금은 뭐 이번 주 중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수금도 이게 역대 지금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두 가지 수치가 이런 또 그 기록을 딱 세우고 나서 조금 우리가 시간 지나고 나면 거기가 항상 저점이라는 얘기죠. 반대로 이제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7월 24일 날 2차 전지가 최고점 찍었을 때 그때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2021년도 1월 11일 날 삼성전자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을 때 그 이후로 두 번째 많이 터졌던 날이거든요. 그때 이제 2차 전지가 딱 고점 나왔듯이 이건 지금은 또 이제 반대로 우리가 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역발상 정으로 또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결정적으로 저점을 붕괴시키는데 이 수급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준 게 아니냐. 근데 이미 이제 터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고 다른 지표를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오히려 지금 뭐 변한 건 없어요. 아까 그 반대 매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고객예탁금이 이미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는 그 자리야. 오히려 고객예탁금 쌍바닥입니다. 쌍바닥. 쌍바닥.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고객예탁금이 절정일 때는 그동안 계속 추이가 다소의 시차는 뭐 1, 2주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지수가 저점 나오는 경우가 거의 한 8, 90% 있었었고요. 신용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이 늘어야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이렇게 신용이 늘 때 주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용도 시장에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신용이 개인 투자분들께서 고점에서 욕심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부채가 이제 역습으로 돌아온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또 신용도 잘 활용하신 분들 저점에서 오히려 또 이제 신용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상승 구간에 도움을 많이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미 신용이 지난주 초반까지 여기서 이건 통합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9월 8일 날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2조 원 가까이 출회가 이미 됐거든요. 신용은. 거기다 뭐 스탁론까지 포함하게 되면 뭐 3조 원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4월 24일 고점 찍고 5월 15일 날 저점 나왔을 때도 이때도 한 1조 8천억 돈 되더군요. 이때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신용 물량은 시장에서 지난주 초반까지 충분히 소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스탁론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신용 같은 경우 쌍바닥 보여주고 있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용은 이거는 이제 목요일까지 신용인데 예탁금하고 금요일까지 신용은 제가 또 들어가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데이터 좀 늦게 나오니까 신용은 더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탁금하고 신용은 오히려 지난주까지는 이제 저점을 일단 확인하고 좀 안정화 단계였다. 그리고 좀 보시면 우리가 또 이제 증권 담보대출을 또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통상적으로 이제 요 신용융자하고 증권 담보대출하고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신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통합 뭐 22조까지 21조까지 늘었었었고 그다음에 통합 예탁 증권 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한 23조 원 넘게 돌파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사실은 지금 고객 예탁금은 46조까지 줄었잖아요. 예탁금은 46조죠. 46조인데 이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한 것도 뭐가 있냐면 이제 동학 개미 운동 하고 나서 신용융자가 지금 막 20조 잡고
그다음에 신용 담보대출 융자도 한 20조 잡으면 이 부채 규모가 지금 예탁과가 거의 맞먹습니다. 맞먹어요. 예, 이런 추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통합신용융자도 줄면서 지난 5월 저점까지 왔고 이번에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금액도 이번에 그 예탁 담보 대출 금액도 한 2조 원 가까이 여기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2조 원 가까이. 신용도 한 2조 원 가까이 줄었고 이 정도면 지난주 초반까지 뭐 스탁론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악성 매물은 지난주 초 중반까지는 이번 조정을 비밀로 해가지고 많이 해소됐다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영풍재지 반대 매매가 사상 최대치 아마 이게 뭐 신기록을 이제 그 이후엔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세우면서 그래서 이제 막판에 양 시장 다 저점을 이탈시키는 그런 그 트리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미 지난주 후반까지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전 로고 핵심 추세도 요거 활용 기법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TV 출연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보여드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뭐 미국의 뭐 10년물 국채 수익률 그다음에 국채 가격 그리고 뭐 핀코 채권 ETF 다 이제 그 로고 차트를 이제 활용해서 딱 그 장기 저점과 고점을 맥점을 딱 찍어 드린 거거든요. 주봉, 월봉 보통 이제 중장기로 이렇게 볼 때 이제 활용합니다. 저항과 지지 구간 맥점 포착하는 데 용이하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주가 이제 변곡점 구간에서 저점과 고점의 추세선을 적용하는 겁니다. 변곡점 구간에서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근데 주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량하고 이제 캔들의 모양도 같이 보는 겁니다. 중장기 저항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 왜냐하면 월봉과 주봉으로 보기 때문에 일봉으로는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한 1, 2주 정도. 그걸 감안해가지고 매도도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중장기 지지 맥점은 매수도 분할 매수.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뭐 국채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30년 중장기로 주봉 기준에 봤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간이죠. 그런 구간에서는 이제 진입 시에 이제 대응하는 겁니다. 분할로. 요거에 일단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게 지금 영풍재지입니다. 제가 5월 달에 여러분들 그 미스터 마켓에서도 그 당시에 뭐 성강하고 뭐 삼천리 같은 경우도 이 로고 차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게 꺾일 자리에서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풍재지를 관리했던 주가의 그 메이저 세력들이 전 기술적으로 뭐 차트 다 못 보는 것 같아. 특히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그들한테 이제 자금을 맡기신 분들은 제가 5월 달에도 그랬고 7월 달에 그랬어요. 제1회 SD 사태 터졌을 때, 제2회 또 SD 사태 터졌을 때도 그 종목군들 제가 장기 로고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그네들이 주가 더 갑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장기 구간에 오면은 그 무슨 얘기야? 이 사람아, 난 이토마토 그 방송에 배워서 한다. 미타 마켓에서 김봉만 소장한테 월봉의 장기 로고 차트 배웠어, 기뻐. 20년, 30년 저항에 오게 되면 거기서 더 간다 하더라도 일단 챙기래. 난 반이라도 챙길래. 이렇게 했겠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니, 이토마토 방송 계속 청취하신 분들은. 이걸 안 보신 거야. 이걸 안 보신 거예요. 아니, 1996년부터 이어오는 이 저항이잖아요. 1996, 2006, 2016, 27년 저항이죠. 27년 저항에서 어떻게 한 번에 돌파합니까? 여기서 꺾일 자리라니. 여기서 딱 얻어맞은 거예요. 여기서. 이 트렌드에 맞게 여기서 저점 주고 나서 그다음에 중간에서 여기서 계속 얻어맞았잖아요. 이게 이제 중간 변곡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 얻어맞고. 그죠? 그러면서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 마디만큼 재차 상승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가 하필 27년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여기서는 누가 뭐래도 더 갈 겁니다. 더 갈 거예요. 응? 지금 5만 원인데 10만 원까지 갈 거야. 라고 얘기해도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일단 챙기고 보는 거예요. 까치 밥은 까치 주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올라온 애들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꺾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영풍재지가. 이게 핵심 녹음이에요. 다우데이터 5월 달에 SG 사태 터졌을 때 한번 찾다가 보게
그 당시에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문제 불거졌을 때 그 당시 이터마트 2시에 하는 미스터 마켓에서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도 여기서 고점 만들었잖아요. 쭉 빼고 다시 원위치. 여기가 중간 추세선이죠. 찌글찌글하다가 돌파하니까 여기서 또 얻어맞죠. 다시 또 원위치. 또 반등 나오고 중간에서 찌글찌글하다가 터닝 나오니까 여기서 얻어맞은 거예요. 여기서. 이건 월봉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월봉이니까 뭐 일봉상으로는 뭐 1주, 2주 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살짝 슈팅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오버슈팅. 밑으로는 또 언더슈팅 나왔다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감안해가지고, 장기 뭐 10년, 20년 저항선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뭐 반이라도 챙기시면 이렇게 급락 나올 때 여러분들이 피해 안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죠. 주식마다 임자가 다 있기 때문에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한번 밀면 다시 하단까지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2006년도부터. 올렸다가 밀면은 아주 영락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주가가. 다시 그냥 추세 하단까지 그냥 다리트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상단 또 찍으면 이때도 마찬가지. 자비가 없어요. 그냥 또 하단까지 밀고 나서 또 반등. 지금도 마찬가지. 하단까지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보거든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젠 기업은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인내하시기 좋습니다. 아시겠죠? 기간적으로 이제 5월 달에 터지고 지금 10월이니까 5개월 지났잖아요. 네, 거기서 얻어맞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종목 보시면 이거 성강이죠. 성강도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성강도 보세요. 제가 그 5월 달에 이 차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성강도. 1999년도, 2000년 잡고, 지금 2023년, 23년 저항이죠. 여기서 한번 얻어맞고, 다시 얘도 원위치. 그 다음 이 중간 트렌드 여기 지지하다 이거 깨버리니까 다시 이 라인까지 밀었죠. 이 마디만큼 밀어버린 거죠. 이 마디만큼. 요때. 한치 오차 없이 이 마디의 하단까지 밀고 나서 아래꼬리 주고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이거 막 신형으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신형으로 꾸역꾸역 올렸는데, 김봉만이 방송을 그 당시에 뭐 보시고 저한테 기법 배우신 분들은 여기서 더 간다 하더라도 파셨겠죠. 안 그래. 더 못 가. 설령 더 간다 하더라도 난 반 챙길래, 일단. 얼마나 좋아요. 장기 추세를 보는 거예요. 장기 추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트를 관리했던 메이저들은 제가 보건대는 기본적인 차트도 볼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원위치 해가지고 지금 그 하단까지 지금 원위치 했잖아요. 성광도 회사는 괜찮더라고 보니까 제가. 워낙에 이제 거래 없는 종목이니까. 저는 이제 뭐 그 5월 달에 이건 처음 봤는데 차트를. 딱 거기에 꺾일 자리예요, 꺾일 자리. 여기서 막 개인 투자분들 막 투자자들 모집해가지고 신용으로 올리니까 이런 데미지가 안 생기냐고요. 이번에 영풍제이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여기에 지지맥점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로고 차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지금 뭐 종목도 이런 식으로 대조를 해보시면 하시면 알고, 그게 이제 뭐 이들 종목뿐만이 아니고 LG화학 같은 경우 보시면요, 장기적으로 이 가게 맞게 움직입니다. 주가라는 것이. 자, 보시죠. LG화학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추세 유지하고 이 중간 트렌드에서 얻어맞고 터닝, 여기서 이제 얻어맞고 계속 밀죠. 요 라인에서 얻어맞고, 이번에 이제 급등 나왔다 요 중간 트렌드에서 얻어맞고, 지금 현재는 LG화학 같은 경우 지지맥점이 지지맥점. 그러니까 고점에 보유하신 분들은 LG화학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인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잡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 로고 핵심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자리가 이제 지지맥점이죠. 이 지지맥점입니다. 이번 달에 여기서 아래꼬리 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중간, 중기 추세 지지 맥점이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번 주에 이제 지수 반등 여부를 좀 보고 우리가 좀 시장을 좀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뭐 내일 또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장 마감하고 나서 내일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